재판관 전원의 지금 시각 중대함으로 11시 20 주문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111일이나 길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대한국민 신임의 중대한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까지 윤 전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한 주장들은 헌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면 선고의 순간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위법한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엄을 선포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에 나선 것도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은 누가 추천했느냐와 상관없이 전원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으며 다시 돌아올 경우엔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환기하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될 수 있지만 헌법 안에서 민주적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는 이날을 시민들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광장에서, 직장, 학교에서, 심지어 거리를 걸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왔을 때 이런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대통령 윤석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눈이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로 쏠렸습니다. 직장, 학교,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지하철,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도 숨죽이며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댄 채 헌법재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또 울먹이다가 무릎을 꿇고 친구들과 손을 맞잡은 채 주문을 기다리던 순간 빨리 주문 좀 해주세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여기 떠나갈 듯이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있던 시민은 긴장이 풀린 듯 얼굴을 감싸다 곧이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던 거리에도 환호 소리가 들리고 환한 얼굴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던 고등학생들도 다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는 얼굴이 벌개진 채 절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쪽엔 만세가, 한쪽엔 안돼가 울려 퍼지는 모습.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시민들은 파면의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현충원에 사전 답사까지 다녀왔지만 파면 소식이 들려오자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죠. 자, 김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난 뒤 2시간 반쯤 지나서 비교적 빨리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후 늦게 관저를 찾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윤 전 대통령은 당과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도 또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도 없군요. 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이를 사실상 불복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 분열, 갈등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지지층을 향해서만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을 뿐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직후에 정반대의 언행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돌아올 걸 전제로 오전에 현충원 답사까지 다녀왔다면서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내부적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현충원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JTBC에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대국민 담화 발표와 부처 업무 보고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텐데 언제 나가는지 일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 파면이 결정되자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있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태극기만 흩날리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3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1060일 만에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삼성동 사저가 준비되지 않아 이틀이 지나서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사저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거주했던 만큼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어서 입주가 좀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주변에선 주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나오면 파면이었는데 헌재는 오늘 이 5대 쟁점 모두를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그 목적이 거대 야당의 패악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헌법상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탄핵심 판정에서는 호소라는 표현이 새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법에 따르면 병력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헌재는 위법적인 병력 동원 외에도 다른 민주적인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에선 먼저 대국민 담화나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위기 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서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월 3일 밤 온 국민이 지켜본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중요한 파면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의 달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는 궤변을 이어갔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과정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엔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굽히지 않고 그날 받은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헌재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건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먼저 비상계엄의 포고령 1호를 증거로 요구했습니다. 그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고령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령하며 위반 시엔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헌재는 이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대의민주주의 원칙도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병력이 동원돼 중앙선관위 출입 통제와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전산 시스템 촬영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을 두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양쪽을 각각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소식은 박소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단독 예산안 통과 등을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던 행위라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계엄 선포가 아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대행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이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선고 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와 협치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어 문대행은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당과의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문대행은 양 4페이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8대0 전원일치, 그동안 제기됐던 기각이나 각하 주장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결과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했고 오열하거나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기세등등하게 집회를 이어가던 전광훈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탄핵 기각 즉각 복귀. 오전 11시 22분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하는 전광훈 씨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그대로 생중계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실수는 아니 8대0이 됐어. 아니 어떻게 전원일치가 되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행사 정리 선언을 하고요. 충격을 받은 지지자들이 비명을 지르자 폭력은 안 된다며 진정시킵니다. 자, 헌문은 좀 가르치시고요. 벌어진 일에서 폭력이나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탄핵이 인용된 순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 전한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입장은커녕 한동안 말조차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은 확성기로 선고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파면이란 표현이 나오자 욕설을 내뱉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듯 주저앉고 울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분노한 한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뒤편에 주차돼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 지지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인화물질이 없어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큰 충돌이나 심각한 폭력 난동 행위는 없었습니다. 전광훈 씨 무리는 선고 이후에도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다가 내일 광화문에 모이자며 오후 3시쯤 철수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8대0의 선고 결과에 탄핵에 반대하던 지지자들 집회는 급격히 힘이 빠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은 이들의 집회로 연일 시끄러웠는데 파면 선고가 나온 지 7시간이 넘게 지난 지금 상황 어떨지 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이 현장에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그 현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요, 의자가 쭉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메인 무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가 돼서 다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인도에서는 태극기라든지 배지 같은 것들을 팔았었는데 역시나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 옆 난간에는요, 지지자들이 일부 남기고 간 이런 깃발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들만 약간 남아서 여전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 밤까지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줄줄이 쭉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장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현장은 언제부터 정리되기 시작한 건가요? 한 오후 3시쯤부터는 참가자 대부분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쪽 뒤쪽이요.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키고 있던 경찰도 이 보호복을 벗어서 상자에 담아들고 줄줄이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 차벽도 빠졌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은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곳곳에 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구심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골목에서는 한 지지자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오열하기도 했고 또 술에 취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알아요. 제발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알아요. 네, 알겠어요. 네, 관저 앞이 지금 텅 비어 있긴 하지만 이 윤 전 대통령의 편지까지 전달했을 만큼 이 지지자들이 모였던 구심점 같은 장소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선동의 메시지를 이곳 한남동 관저 앞 집회 현장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선고 직후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친필 편지 하나를 띄웠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요.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다. 더 힘차게 싸우자. 노골적으로 불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받고 뭉칠 지지자들 지금은 대부분 흩어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텅 빈 현장에 수취인 불명의 편지만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혹시 오늘 사고나 충돌이 있진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었죠? 맞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날에도 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던 만큼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 극우 집회에서 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실제로 상해를 입히는 일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각 언론사도 대비를 했는데요. 저희도 오늘 하루 동안 경호팀,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함께 현장 취재를 종일 해왔습니다. 그분들 직업 특성상 모습을 직접 비춰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집회 참가자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해서 이분들이 나서서 좀 막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었는데요. 선고 직후부터는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의 소란이 있긴 했지만요. 별다른 충돌이나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8대0의 일방적인 결과를 현장에서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정리하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지만 반성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각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들어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파면 결정을 듣고 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당 지도부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열린 비상위원총회가 비공개로 바뀌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직접 방청하러 갔던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부 저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안의 교통정리부터 빨리 해야 된다며 당내 탄핵 찬성파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탄핵한 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생각, 뜻, 이념이 같이 아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삼선 중진 한 의원은 또 발언대에 나가 선고를 방청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과는 의총장에 함께 앉아있기도 싫다며 특정 의원들이 당을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반성의 의미로 우리 당 후보를 내지 말자, 의원들 총사퇴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 발언이 내부 정리와 아스팔트 지지자 위로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확인됐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당했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며 내부 희생양 찾기와 화풀이에만 급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갈린다고 평가를 받는데 오늘 결정, 성향과 관계없이 8대0 전원일치였습니다. 이 8대0의 의미를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몇 대 몇이다, 5대3 대들하게 걸려있다,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나니 결국엔 다 추측이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대4 기각 주장이 나왔고 일각에선 헌재가 5대3 대들하게 걸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헌재의 선고일 공지가 늦어지자 각종 설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로 이는 모두 헛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됐던 정영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의 김복형 재판관 등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모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이 헌법재판관 출신과 성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네, 박 기자가 짚은 것처럼 이렇게 성향들이 제각각이지만 오늘 8대0으로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절대적인 잣대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5가지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등 일부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나왔지만 이는 파면 결정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증거 관계나 법리 구성을 할 때 탄핵 반대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헌재가 오늘 국민 또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출동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념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한 가치에 대해 말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 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했다면 특히 그 지시를 내린 것이 우리 군의 통수권자라면 우리 헌법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건 또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고. 맞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나온 표현을 직접 인용하듯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주권자 국민을 강조함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분열됐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결해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위원장님이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111일 만에 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 나오면서 오늘 이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의 권위 그리고 헌법 정신이 지켜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지켜준 것도 국민이었고 또 광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설쳤을 국민들에게 이런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져서 소추위원으로서 기뻤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더군요. 윤갑근 변호사죠. 준비 기일부터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정확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판결문 한자 한자가 전원일치로 결정해서 내린 선고입니다. 또한 피로 써온 헌법을 만든 국민들이 또 민주주의의 적을 또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법률가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인데 그 헌법 규정에 따라 판결한 내용을 부정한다면 과연 헌법을 인정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헌재는 국회에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문영배 대행이 위원장님 쪽을 좀 바라보는 장면도 보여서 두 분이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 국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는 계속 제 눈을 쳐다보면서 또 저도 또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왜 여기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군인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국회를 침탈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국회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을 했어야지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예시로 들었고 또한 총선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 헌법 49조에 나와 있는 다수결 원칙에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있지만 다수결 표결로 가기 전에 여야가 합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식물국회라고 국민들에게 또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헌재에서 부탁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명심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병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더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하셨다는 설명과 함께 반론도 좀 주셨습니다. 탄핵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내란죄 재판이 이어지고 또 대선도 치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가 헌법에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 하는 징계 절차이었고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라고 해서 징계의 의미로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일반 형사법정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로밖에 기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 만큼 내란죄 이외의 여타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추가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심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 일반 형사 법정에서의 판결, 그리고 국민의 판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사의 판결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전례를 남겨주신 헌법재판소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일반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에서 나가야 하고 연금 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선 수행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더는 둘 수 없고 차량 및 사무실 지원도 끊깁니다.
대통령 연봉의 95%에 이르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러났다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 혜택도 사라지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별개로 제한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방패인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경호와 경비는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향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만큼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며칠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파면 선고 2시간 뒤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경찰 버스가 배치됐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를 정비하느라 파면 이틀 뒤에야 거처를 옮겼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당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어버린 건 윤 전 대통령이 2번째입니다. JTBC 홍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안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사건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점으로 지목돼 왔는데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 결론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인들의 증언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증언을 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투복을 입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수감됐던 수도군단에서 걸어 나옵니다. 재판부가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구속된 지 110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 건 그렇고 저는 분명하게 제가 지시받은 사항들을 저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탄핵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고 한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분명히 의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군사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고에서 국민과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패로 끝난 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경고성 계엄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국민을 13번, 시민을 2번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시민과 대치하게 한 걸 꼬집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계엄을 막은 건 시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당일 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주변에 에워싸며 저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결단으로 계엄이 끝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 덕분에 계엄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끝으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헌재 지적처럼 계엄군을 막아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시민들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 모습을 이은진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오늘로부터 122일 전 총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밤중 속보를 보고 달려온 건 의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발신장 광주로 만들지 마세요. 군 차량 앞에 주저앉고 무장한 군인을 끌어안아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절폐하라. 비상계엄 절폐하라. 비상계엄 절폐하라. 계엄은 155분 천하로 끝났지만 마음을 놓지 못한 시민들은 그 다음 날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꺼낼 줄 몰랐던 촛불을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거라도 들겠다며 응원봉을 챙겼고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모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첫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04표.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자 시민들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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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에도 은박지를 덮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8년 전 촛불을 밝혔던 광화문에서도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헌재 평의가 기약 없이 늘어져도 버텼고 분노는 있어도 결코 사고나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나누자는 선결제 행렬이 이어졌고 남기고 간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극단적 주장과 폭력보다 평화가 이긴다는 촛불 민주주의가 빛났습니다. 한 시민은 지난 넉 달간의 광장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작은 점 하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할 수 있었고 그게 나였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를 지키는 사이 17번의 주말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그럼 오늘 결과를 만들어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시민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 저녁이 되자 이곳에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매일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냈는데 한결 가벼운 표정입니다.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봄이 온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이다 먹은 것처럼 네, 통쾌하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제 벚꽃놀이도 가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데도 너무 즐겁게 일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만세를 부르면서 막 아주 헐떡헐떡 뛰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선고 직후의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길바닥에서 새벽달을 보면서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파면 주문이 흘러나오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긴 다해서 이겼다로 바뀌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맞고 이래서 만든 민주주의거든요. 이거를 감히 총칼을 들이대가지고 무너뜨린 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동시에 앞으로도 좀 해야 할 게 많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네, 울고 웃으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그러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승리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건 헌정사의 큰 비극임은 틀림이 없다.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내일 주말에도 집회가 이어집니까? 네, 내일 오후 4시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탄핵 인용을 환영을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평화롭게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이 서로를 보듬는 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역 인근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1980년 5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닌 광주 시민들은 계엄의 충격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오늘 선고 어떻게 지켜봤는지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군요. 네, 이곳에서는 조금 전 7시부터 광주 시민 승리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채우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시민이 이겼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 선고를 시민들과 5.18 유가족이 함께 지켜봤죠. 네, 광주 시민 2,500여 명은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쟁을 벌인 역사적인 곳인데요. 차분하게 대형 중계 화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파면이 결정되자 서로 얼싸안고 큰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5.18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 때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계엄 자체가 잘못하는 것이지. 파면이 안 되고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그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가슴 저렸어요. 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시민들이 선고를 함께 지켜봤죠.
오늘 오전 전국의 광장과 거리 등에서 시민들은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자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환호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산과 대구, 강원, 춘천, 대전 등 곳곳에서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저희 JTBC가 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제휴사인 CN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다룬 JTBC 보도는 CNN 생중계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South Korea just kicked its president out of office. We're talking about Yoon Suk-yeol, the one who declared martial law back in December. 외신들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선고가 나자마자 로이터는 한국의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 위기를 가져온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서울은 감정의 폭발로 뒤덮였다며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외교적 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찬반 집회의 긴장도를 전한 BBC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렸다며 상반된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에게 25%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현지 시간으론 어젯밤 늦게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밤사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밤 늦게 백악관과 국무부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부터 이곳 백악관 대변인실은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백악관과 국무부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식 입장을 다듬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에는 정리된 공식 입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공식 반응은 곧 나오겠지만 한국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걸로 봐야 합니까? 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했던 내란 사태로 동맹국의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서 백악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강하게 읽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공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백악관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I haven't spoken to the president about the ongoing situation in South Korea. I would defer you to his previous statements.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선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맹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 탄핵 상황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정가에선 이미 한국의 조기 대선에 관심이 크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상호관세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최소 2달은 한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란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기 한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후계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일본 정부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촛불 집회 현장이군요. 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도쿄 우에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지는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제1동포 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시민 약 30명이 모여서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번 집회는 예정돼 있었는데요.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파면에 대해서는 반기고는 있지만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처럼 크게 무슨 이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질서 있게 해산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일 간의 정상화,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 그것을 추구하는 대개혁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국내의 분열 상태도 완화되고 가리라. 일본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걸 얻어낸 만큼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요.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협력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大統領選挙を行われることになり、それは韓国の民主主義が判断をされることでございますが、ど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ても、私どもとして日韓の緊密な連携というものは極めて重要だという認識のもとに。 네, 일본 언론들은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NHK는 오전 11시가 되자마자 긴급하게 라이브로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됐다고 내보냈고요. 텔레비 아사히 등 다른 방송국들도 모두 탄핵이 인용되자 이를 곧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뉴스 포털에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짧은 속보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사회 분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신화통신과 CCTV는 파면과 동시에 외신 가운데 가장 빠르게 속보를 전했고요. 바이두와 웨이보 등 온라인상에선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생활과 정치의 역정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아 대통령이 되고 또 파면되기까지 강버들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 윤석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적폐청산 적임자로 꼽히며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발탁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조국 일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정권과 대립하게 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갈등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까지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직하자마자 곧장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기 시작했지만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뭐.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별의 순간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뒤에도 선거 전략이며 윤핵관 문제로 이준석 당시 대표와 반목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기재 논란 끝에 공개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는 거셌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선거 직전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국민들은 부패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은 48.56%.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채 1%포인트가 안 됐던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립하다 취임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불통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대표와도 부딪혔고 계엄은 안 된다는 참모들의 반대도 모두 무시한 끝에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 출범한 윤석열 정부. 출근길 도어 스태핑도 시작했지만 잦은 말실수로 논란을 키우다 언론을 탓하며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와 음주운전 이력의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는 등 인사 문제도 겪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인사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국회에선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29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정부 예산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탓을 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우려에도 의료개혁을 밀어붙였고 최상병 사건 피해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키우는 등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소수의 군 관계자들과만 소통했을 뿐 대다수 참모들은 배제했습니다. 뒤늦게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참모들의 반대에도 격노하며 듣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스캔들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임기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논란, 또 계엄 직전엔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취임했지만 취임식 참석자들부터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초청한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이 대통령 손님보다 많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디올백 수수 논란 등으로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돌파구로 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2,000명 증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 등으로 22대 총선은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고 여사 논란은 임기 반환점, 공천 개입 게이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가 선거 내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등 조언을 해주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취임 전날 명 씨와 대통령의 통화까지 공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지지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구속된 지 한 달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각종 스캔들로 점철된 임기는 파면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고 과거엔 꿈도 못 꾸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경제 어땠는지 윤석열 행정부의 경제 3년을 이상화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보단 1호 총수에 가까웠습니다. 취임 다음 해인 2023년엔 해외 순방길에 13차례 올랐는데 대부분 국내 기업 총수들을 대동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민심 달래기용으로 부산의 한 시장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습니다.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엔 22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현안 해결보단 사실상의 공약 발표회로 선거 개입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 점검을 위해 방문한 마트에선 현실감 없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 패배 후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점엔 갑작스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결국 첫 시추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명나면서 이 프로젝트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영업자 줄폐업과 건설 경기 악화 등 우리 경제 위험 신호는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낙관론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 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하루 전에도 전통시장을 찾았지만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네. 예,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킬 수 없는 말이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일은 현재로서는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파면 선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퇴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현실화하면서 이제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단하실까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경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대표 대세론을 저지할 만한 후보가 없어 자칫 형식적인 경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많이 뒤처져 있다며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끝난 뒤엔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에선 흥행을 위해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하나 둘씩 내면서 곧 대선 행보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조기 대선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6월 3일 장미 대선이 유력한 만큼 선거 체제에 들어가는 걸 언제까지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탄산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던 전통적인 당 지지층에 다가서려는 태도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파면된 게 안타깝다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글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보수층이 대통령 파면에 분노해 탄핵에 반대해왔던 대권 주자를 택할 거란 전망과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주자를 지지할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사저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늘 8대 0의 결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이른바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거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등 보수 성향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엔 관저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사저에서도 편지 형태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의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8대 0이라고 하는 무게감,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죠.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경우 본인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생각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측하고 윤 대통령 실제 행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참패했는데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한 결과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 파면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 작업을 총괄할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합격해 논란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모두 넘겨야 합니다. 이때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시키는 등 이관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게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안전부가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최종 합격자 2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JTBC는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모 씨가 지원했다고 보도했는데 오늘 발표한 최종 합격자에 정 씨가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일단 인사처에서 진행하는 인사평가랑 이런 것, 인사심사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셔야 됩니다. 인사심사 일정도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저희도 정확히 예측은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 씨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당시에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인멸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문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면에서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여도현 기자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며 정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시작되는 대통령 대접견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차례로 불려왔습니다. 정족수를 겨우 채워 11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밤 10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한다는 말을 남기고 5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선 이 자리를 비상계엄을 심의한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 발령된 포구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첫머리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구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핵심적인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헌재는 이 포고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은 건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되고 평온하던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건 밤 11시 49분쯤입니다.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거침없이 이곳 본청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모두 합해 737명입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홧발로 본청 안을 누비는 계엄군의 모습은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대가 투입됐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한 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보다 먼저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선관위 시설 3곳에 투입된 계엄군은 모두 합해 556명. 무장한 계엄군에 선관위는 순식간에 점거당했습니다. 부정선거의 단서를 찾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장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서버가 있는 공간까지 계엄군이 침투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한 대상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요지를 읽으며 민주주의를 9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며 그 누구도 국민, 그리고 헌법 위에 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심판정에서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오늘의 역사적인 선고로 이어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연지환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11번의 변론으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재판관 8명은 16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따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오늘의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5가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되레 포고령의 최종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 인정된 겁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계엄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 중에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팀목이라도 자처한 듯 했지만 오히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흠결이 확인됐습니다.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행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앞에서 당시의 지시를 흔들림 없이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정의 부정선거 의혹도 끌고 왔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란 겁니다. 선관위를 점검했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까지 불러냈지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부정성과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탄핵 심판을 꿰뚫는 질문은 2024년에 도대체 왜 비상계엄이 필요했는가였습니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44년 만에 등장한 비상계엄. 그 책임자를 심판대에 세운 석 달여간의 시간은 우리 헌정사의 한 단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메시지 전송량이 순간 폭증하며 카카오톡이 8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결정문을 낭독할 땐 국내 증시가 반짝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 직후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 멈췄다고 호소합니다. 파면 선고 직후 메시지 전송이 순간적으로 늘자 순간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약 8분간 먹통이 된 겁니다. 카카오 측은 긴급 대응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범사이 관세 폭탄 여파의 뉴욕 증시는 5년 만에 최악으로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1%대 하락 출발했지만 헌재 선고가 시작되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2,500선을 넘었다가 선고가 끝나자 낙폭을 키우며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57%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세 후폭풍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종목만 1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가장 굵직한 글로벌 공통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럼프 관세 통상 압박이 어쨌든 시작이 된 거고 아직 뭐 전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 약세와 마무리된 탄핵 국면에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하락하며 1,434.1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입니다. 조기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증시에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도 급등락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수장회의인 F4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번엔 헌법학자와 함께 이번 헌재의 판결의 의미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결정이 매우 중대한데요. 네. 우리가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헌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일종의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 같은 건데요. 네. 근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민주주의가 자기를 방어해내는 능력을 실증해 보인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화적인 절차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법치주의를 보여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재가 그동안 조금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말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5대3이다, 4대4다 끝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5대 쟁점을 두고 보충 의견도 없던 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큰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결론에 있어서는 큰 의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비해서 네. 이번에는 뭐 그 쟁점은 똑같이 5가지지만 이번 그 윤 대통령 계엄 사태는 이 5가지 쟁점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네. 하나로.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만약 인용하면 다 인용해야 되는 시이고 하나를 기각하면 다 기각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각 의견을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5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또 위반이라고 봤죠.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인원 끌어내라 했다, 지시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해온 부분도 인정이 됐는데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헌재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오늘부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만큼 직권남용죄랄지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못한다는 거지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내란죄로만 소추가 돼 있었는데 일단 불소추 특권을 잃고 소추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든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부과한 상호 관세가 당초 발표한 25%가 아니라 26%라고 밝혔는데 이걸 다시 25%가 맞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진 관세에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 그런데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수치가 달라 한바탕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25%로 다시 수치를 고쳤습니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지만 1,33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대미 수출액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뒤늦게 숫자를 고칠 정도로 주먹구구식인 트럼프의 관세는 전 세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과 달리 미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날보다 다우 지수는 3.98%, S&P 지수는 4.84%, 나스닥 지수는 5.97% 급락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새 3조 달러 넘게 날아갔을 정도입니다. 증시 대폭락을 가져온 트럼프는 정작 예상한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Well, I mean, it's to be expected. This is a patient that was very sick, and it's going to be a booming country, a very booming country. 관세 폭탄을 맞은 25개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손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chance that President Trump's going to back off his tariffs. This is the reordering of global trade.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ll, it depends. If somebody said that we're going to give you something that's so phenomenal.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에 이미 25%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 시장까지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JTBC는 헌법재판소 안팎과 국회 측 대리인단을 취재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특집 다큐, 대리인단이 풀어놓은 탄핵 심판 이야기를 임지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저한테 소명의 온이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군에 가 있는.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계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저마다 의무감을 얘기했습니다.
꼭 참여해야 했고 이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걸 그 재판관님들이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걸 한 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이 수천만 명의 말하자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그리고 무슨 호수에 뜬 달을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고는 나오지 않았고 불안은 커졌습니다. 평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 노출이 됐다. 의견이 합치됐다. 그럼 결정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검사 윤석열부터 파면의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오늘 밤 10시 JTBC 특집 다큐가 살펴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느덧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만발하며 연분홍빛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평년보다 나흘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꽃내음을 만끽하기도 전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에 머물며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그래도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도권과 충남은 밤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가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가 1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벚꽃도 절정을 보이겠고요. 날씨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을 어긴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오늘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민주적 절차로 차분하게 지켜낸 날로 기록될 겁니다. 다시 봄이고 또 주말입니다. 돌아온 일상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